먼 옛날 조선의 하늘에는 피비린내가 가득했습니다. 연산군은 조선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좌에 오른 그의 눈빛에는 기쁨보다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요. 그 어둠의 씨앗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심어져 있었습니다. 성종 임금의 장자로 태어난 연산군의 어머니는 수계윤 씨였습니다. 총명하고 아름다웠으나 성정이 불같은 여인이었지요. 윤 씨는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으나 그 총애가 오히려 화가 되었습니다. 왕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낸 것이 빌미가 되어 윤 씨는 결국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연산군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왜 사라졌는지 어디로 갔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요. 왕비 자리에는 다른 여인이 앉았고 궁궐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신하들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지요. 자라는 내내 연산군의 가슴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였지요. 하지만 세상의 비밀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드러나는 날, 조선 땅에는 피바람이 몰아치게 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한양의 변두리에 아주 보잘것없는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초가지붕은 비바람에 반쯤 내려앉았고 흙벽에는 금이 쩍쩍 가 있었지요. 겨울이면 문풍지 사이로 칼바람이 드나들었고 여름이면 천장을 타고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 집에 한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녹수였습니다. 녹수의 아비는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었고 그 신분은 자식에게도 고스란히 내려왔지요. 녹수가 이 세상에 눈을 뜬 순간부터 이미 그녀의 운명은 사슬에 묶여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 아이에게 신분 대신 다른 것을 주었습니다. 바라보는 이 눈이 절로 멈추게 되는 빼어난 얼굴과 한번 들으면 귀에서 떠나지 않는 맑고 고운 목소리였지요. 녹수의 아름다움은 어려서부터 드러났습니다. 동네 안악들이 수군거렸지요. 저 아이가 커서 어찌 될지 모르겠어. 저런 얼굴로 저런 팔자를 타고났으니. 그 수군거림 속에는 부러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천민의 딸로 태어난 녹수하지만 운명이란 때로 사람이 정해놓은 경계를 훌쩍 뛰어넘기도 하는 법이었습니다. 녹수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배움이라곤 없었으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금세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지요. 어디선가 흘러오는 기생의 노랫가락을 들으면 따라 불렀습니다. 처음 들은 가락도 단번에 익혔지요. 그 재주가 결국 녹수의 삶을 바꾸는 칼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녹수가 1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집안의 형편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변변치 않았지요. 아비는 몸이 무너져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미 한 번 가난하게 시집을 갔던 녹수는 난군을 일찍 여의고 홀몸이 된 처지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녹수는 기생청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지요. 조선시대 천민 여인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종살이를 하거나 기생이 되거나. 녹수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처음 기생청에 들어선 날 녹수의 눈은 흔들렸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무표정하게 가야금을 뜯는 선배 기생들을 보며 녹수는 조용히 생각했지요. 나는 저리 살지 않겠다. 하지만 다짐은 쉽고 현실은 늘 가혹한 법이었습니다. 기생청에서의 나날은 녹수를 빠르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야금과 검은꼴을 익혔고 판소리와 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녹수는 남다른 재능을 보였지요. 특히 노래였습니다. 녹수의 목소리는
듣는 사람의 가슴 안쪽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슬프고 구슬픈 대목에서는 듣는 이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흥겨운 대목에서는 절로 손이 무릎을 두드렸지요. 그 목소리는 타고난 재능인 동시에 살아남기 위해 갈고 닦은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기생청 어른이 녹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보통이 아니야. 저 목소리 하나면 한양 바닥을 흔들겠어. 녹수가 기생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양의 양반 대감들이 하나둘 녹수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를 한번 들으면 다시 찾게 된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지요. 소문이란 날개가 달린 것이라 한 대감의 집에서 다른 대감의 사랑채로 저작거리에서 궁궐 담장 가까이까지 날아갔습니다. 연회가 열리는 날이면 녹수는 언제나 자리의 중심이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긴 소매를 바람에 흩날리며 온 마음을 담아 노래하는 녹수의 모습은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대감들은 앞다투어 녹수의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귀한 비단을 선물하는 이도 있었고 금은 놀이개를 가져오는 이도 있었지요. 어떤 이는 녹수를 첩으로 드리겠다며 청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녹수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녹수는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과 재능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쓰이면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래서 녹수는 웃음을 팔았지만 마음은 팔지 않았습니다. 몸은 자리를 지켰지만 눈빛은 언제나 멀리 있었지요. 그 눈빛의 끝에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녹수 자신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차디찬 겨울밤 연회가 끝난 뒤 녹수는 홀로 걸어 기생청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람이 맵고 차가웠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아래로 파고드는 한기가 녹수를 파고들었지요. 녹수는 발걸음을 빠르게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내 팔자를 바꿀 날이 올 것이다. 그 생각 하나가 혹한의 밤을 버티게 하는 불씨였습니다. 그해 가을, 한 대감이 궁궐을 찾았습니다. 연산군은 왕위에 오른 지 여러 해가 흘렀지만 왕의 마음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권력은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머리를 조아렸지요. 그러나 왕의 가슴 한가운데 뚫린 구멍은 어떤 것으로도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잃어버린 어머니의 빈자리, 그 위에 쌓인 외로움이었지요. 대감이 아뢰었습니다. 전하, 한양에 소문난 기생이 하나 있사옵니다. 그 목소리가 천상의 것이라 하오며 얼굴 또한 이 땅에서 둘도 없다 하옵니다. 연산군은 처음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수많은 미녀들이 왕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왕의 귓가에서 녹수라는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여인 하나가 왜 그리도 마음에 걸리는지 왕 자신도 알 수 없었지요. 그것이 복선이었습니다. 그날의 그 이름 하나가 조선의 역사를 바꿀 운명의 실타래를 풀기 시작하는 첫 매듭이었습니다. 궁궐 안쪽 깊은 곳에서 왕이 잠 못 이루던 그 밤, 한양 어딘가의 기생청에서 녹수는 마지막 연회를 마치고 홀로 달빛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서로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이미 실을 꿰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왕의 부름은 며칠 뒤에 왔습니다. 녹수가 궁궐 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높디 높은 궁궐의 담장이 하늘을 가렸고 그 안에서 풍겨 나오는 기운은 녹수가 지금껏 느껴본 어떤 대감집과도 달랐지요. 짐승 가죽처럼 두꺼운 침묵이 그 안에 깔려 있었습니다.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스쳤다가 녹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두려움을 가슴 깊이 누르고 녹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온갖 비단과 촛불로 빛나는 정각 안에 조선의 고관대작들이 늘어서 있었지요. 그리고 그 중앙 용상 위에 연산군이 앉아 있었습니다. 녹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과 눈이 마주쳤지요. 연산군의 눈빛은 묘했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공허했고 차가우면서도 무언가를 갈구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 눈 안에 깊은 상처가 숨어 있다는 것을 녹수는 단번에 느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노래를 불러보거라. 녹수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촛불도 바람도 멈춘 것 같았지요. 신하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의 손이 천천히 무릎 위에서 주먹이 되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연산군이 말했습니다. 다시 불러라. 그날 이후 연산군은 녹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부름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왕은 녹수의 노래를 들을 때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녹수를 불렀고 정무가 무거운 날에도 녹수를 찾았지요. 신하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말리지 못했습니다. 연산군의 성정이 어떠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왕의 기분이 상하면 그 자리에서 파직되거나 더 심하면 귀양을 가야 했습니다. 녹수는 왕의 곁에서 조금씩 자리를 넓혀갔습니다. 처음에는 연회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전부였지요. 그러나 왕은 점점 녹수가 자신의 곁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밤 왕이 녹수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노래할 때 눈을 감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녹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노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옵니다. 눈을 감아야 마음이 보이옵니다. 왕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웃었지요. 조선의 왕이 된 이래로 그렇게 진심으로 웃어본 것이 얼마 만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은 유난히 밝았고 궁궐의 담장에 기댄 달 그림자는 길고 길었습니다. 타닥타닥 불이 피어오르는 화롯불 앞에서 녹수를 바라보는 왕의 마음도 조금씩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요. 결국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연산군이 녹수를 후궁으로 드리겠다는 명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하들이 들고 일어섰지요. 천민 출신의 기생을 후궁으로 삼는 것은 조선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성리학의 나라, 신분제로 단단히 묶인 조선에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정원 벼슬을 하는 신하가 목숨을 걸고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는 선왕의 유훈에도 어긋나고 사직의 체면을 실추시키는 일이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연산군은 그 신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지요. 물러가거라. 단 두 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마디에는 어떤 논쟁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그러나 왕은 단 한 장도 마음에 담지 않았지요. 녹수는 결국 수건의 첩지를 받았습니다. 후궁의 자리에 오른 날, 녹수는 화려한 의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비단의 감촉이 손끝에 낯설게 느껴졌지요. 천민의 딸이, 기생이 이제 왕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녹수의 눈에 무언가가 맺혔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두려움의 눈물이었는지는 오직 녹수만이 알았겠지요. 녹수의 등장은 궁궐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왕의 총애는 오롯이 녹수에게로 쏠렸습니다. 다른 후궁들이 왕을 하루 이틀씩 기다리는 동안 녹수는 하루에도 여러 번 왕의 부름을 받았지요. 왕이 보내는 하사품이 녹수의 처소에는 넘쳤고 다른 후궁들의 침소는 찬바람만 돌았습니다.
궁궐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천민 출신이 감히 우리 앞에서 저런 행세를 한단 말인가. 후궁들의 수런거림은 점차 커져갔습니다. 녹수의 밥상에 이상한 것이 섞여 들어오기도 했고, 녹수의 침소 앞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도 했지요. 녹수를 시중드는 몸종이 살그머니 녹수에게 귀띔했습니다. 마님, 조심하십시오. 누군가 마님을 해하려 하옵니다. 그러나 녹수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기생으로 살아온 세월이 녹수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람의 눈빛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녹수는 누가 적이고 누가 아닌지를 금세 알아챘지요. 그리고 그 정보를 차곡차곡 마음속 깊은 곳에 쌓아두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매화가 더 붉게 피어나듯 녹수는 역경 속에서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오히려 왕 앞에서 더욱 빛났지요. 질투는 녹수를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녹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는 단순한 애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녹수가 한마디를 하면 왕이 움직였습니다. 녹수가 얼굴을 찡그리면 왕이 달려와 이유를 물었지요. 그 사실을 궁궐 안의 모든 이가 알게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감들이 녹수에게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귀에 좋은 말을 넣어달라고, 귀양간 아들을 살려달라고, 빼앗긴 직첩을 되찾아달라고, 녹수에게 손을 비비고 귀한 선물을 가져오는 이들이 줄을 이었지요. 녹수는 그 모든 것을 천천히 저울질했습니다. 예전에 녹수를 발 아래에서 바라보던 양반들이 이제 녹수 앞에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천민이라고, 기생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세상이 이제 녹수의 눈치를 살폈지요. 권력의 맛은 달콤했습니다. 그 달콤함은 처음 먹는 꿀처럼 온몸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녹수는 어딘가에서 느꼈습니다. 달콤한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하지만 그 생각은 이내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녹수는 세상의 중심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달콤함이 녹수를 조금씩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녹수 없이는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녹수를 찾았고 밤이 되면 녹수의 노래를 들어야 잠이 들었지요. 왕으로서의 정무보다 녹수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봄날 밤 두 사람이 후원을 거닐었습니다. 만개한 매화꽃이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꽃잎이 흩날렸지요. 그 사이에서 연산군이 녹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짐은 녹수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다. 왕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습니다. 그 말 안에 오랜 외로움이 담겨 있다는 것을 녹수는 느꼈지요. 녹수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아뢰었지요. 전하, 하늘에 구름이 많은 날이면 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달은 사라진 것이 아니옵니다. 소첩도 마찬가지이옵니다. 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후원의 달빛은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조용히 지나갔지요. 촛불이 흔들리듯 두 사람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뒤엉킨 매화 향기처럼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로 섞여 흘렀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봄밤은 오래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멀리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지요.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손에 한 장의 서찰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가 목숨을 걸고 전한 것이었지요. 거기에는 단 몇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왕의 어머니 패비윤 씨가 왜 사약을 받아야 했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어떤 신하들이 있었는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아팠지요. 왕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 대해 묻는 것이 금기였습니다.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그 거짓말 뒤에 이런 진실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왕은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녹수가 왕의 침소를 찾았을 때 연산군은 창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전하, 무슨 일이 있으신 것이옵니까? 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이 드는 창 너머 어둠을 응시했지요. 그 눈빛은 녹수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얼어붙어 버린 것 같은 눈빛이었지요. 그날 밤 궁궐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것이었습니다. 깊은 산속의 고요함처럼 무언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기 직전의 침묵이었지요. 연산군이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갑자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산군 10년, 조선의 하늘에 피바람이 몰아쳤지요. 패비 윤씨의 죽음에 관여한 신하들을 모조리 처벌하겠다는 왕명이 떨어졌습니다. 이미 세상을 뜬 신하들까지 무덤에서 파헤쳐 부관참시를 당했습니다. 한양의 하늘은 온통 핏빛이었습니다. 죄인으로 몰린 이들이 끌려나갔고 그 가족들이 연좌되어 유배를 당했지요. 어떤 이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어떤 이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하들은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를까봐, 어느 날 자신의 이름이 죄인 목록에 오를까봐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피비린내가 궁궐 담장을 넘어 한양 거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궁궐 안에서 녹수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말합니다. 녹수는 왕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적으로 여기는 이들의 이름을 왕의 귀에 속삭였다고 말이지요. 욕망이 사랑을 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녹수가 왕에게 거두어 달라고 청한 이들이 있었다고. 죽음 앞에 놓인 이들 중 일부는 녹수 덕에 살아났다고 말이지요. 진실은 어쩌면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녹수에게는 두 얼굴이 있었다고 후대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왕 앞에서의 녹수는 순하고 따뜻했습니다. 왕이 슬플 때 함께 눈물을 흘렸고 왕이 기쁠 때 함께 웃었지요. 그리고 왕이 분노할 때 녹수는 그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곁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내전 뒤편에서의 녹수는 달랐습니다. 녹수를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는 자들에게 녹수는 값을 매겼습니다. 누군가를 살려달라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했지요. 녹수의 눈밖에 난 이들은 어느 순간 왕의 눈밖에 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 신하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나라가 한 여인의 손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지요. 그러나 감히 드러내놓고 말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왕의 귀는 녹수에게 열려 있었으니까요. 그 귀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는 날이면 목숨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녹수는 정말로 왕을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왕을 도구로 삼았을까요? 어쩌면 그 두 가지가 뒤섞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과 욕망이 뒤엉켜 서로를 구별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감정이었습니다. 연산군의 광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깊어졌습니다. 성균관을 유흥의 장소로 바꾸었습니다. 전국에서 미녀를 뽑아 흥청으로 삼았지요. 신하들이 올린 상소는 읽히기도 전에 불에 태워졌고 간언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벌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왕의 사냥터를 넓히기 위해 백성의 논밭이 가로막혔고 왕의 유흥을 위해 나라의 재물이 바닥을 드러냈지요. 하늘이 내려앉은 듯 퍼붓는 장대비의 산은 무너지고 들은 잠기고 굶주린 백성들의 신음이 조선 팔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 연산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의 곁에는 녹수가 있었지요. 훗날 일부 기록은 녹수가 왕의 관기를 부추겼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녹수가 왕의 폭주를 막으려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멈추려 했으나 멈출 수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역사는 그것을 깔끔하게 답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궁궐 안에서 화롯불이 활활 타오르는 동안 궁궐 밖에서는 더 거대한 불길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지요.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은 끝없이 올랐고 백성들의 살림은 날로 야위어 갔습니다. 굶어 죽는 이가 생겨도 왕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왕의 귀에는 오직 녹수의 노래와 신하들의 아첨만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지요. 저잣거리에서 쓰러진 노인을 지나치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분노가 조금씩 쌓였지요. 그것은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습니다. 그러나 작은 불씨도 바람을 만나면 산을 태우는 법이었습니다. 지방에서 비밀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한양에서는 밤마다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지요. 이대로는 안 된다. 그 말이 신하들 사이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심지어 궁궐 안에서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했을까요? 왕은 여전히 녹수의 곁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의 아래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뿌리가 조금씩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마지막으로 가장 환하게 타오르다가 꺼지듯 연산군의 시대도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요. 연산군 12년이었습니다. 박원종을 비롯한 신하들이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지요. 왕을 몰아내고 새 왕을 세우는 일, 즉 반정을 결행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삼족이 멸하는 대역죄였지요. 그러나 더 이상 이 나라를 두고 볼 수 없다는 마음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거사일은 빠르게 정해졌습니다. 거사 전날 밤 모인 신하들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박원종이 대답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더 두렵습니다. 궁궐 안에서 녹수는 이상한 낌새를 감지했을까요? 아무것도 모른 채 잠이 들었을까요? 역사는 그날 밤 녹수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가을 낙엽이 한번 떨어지면 다시 가지로 돌아오지 못하듯 연산군의 시대는 되돌릴 수 없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연산군 12년 9월이었습니다. 박원종이 이끄는 군사들이 궁궐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횃불은 붉게 타올랐지요. 발소리가 한양 거리를 울렸습니다. 왕의 군사들은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이미 많은 이가 반정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하늘이 돕는 일인지 아니면 백성의 마음이 이미 돌아섰기 때문인지 궁궐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습니다. 연산군은 그날 밤 왕좌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조선의 10번째 왕이 하룻밤 사이에 왕의 자리를 잃었지요. 왕은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허탈함이었을까요? 전하는 바에 따르면 연산군은 끌려가면서 단 한 가지만을 물었다고 합니다. 녹수는 어디에 있느냐? 그 한마디가 남겼습니다. 권력을 잃은 왕에게 끝까지 남은 것은 나라도 왕좌도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의 이름이었지요. 그것이 연산군에게 녹수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녹수는 잡혔습니다. 반정에 성공한 신하들은 녹수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는 죄목이었지요. 온 나라의 분노가 녹수에게로 향했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날, 한양의 백성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돌을 던지는 이도 있었고 욕을 퍼붓는 이도 있었지요. 녹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지요. 그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가을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습니다. 한 점의 구름도 한 줄기의 바람도 없이 그저 맑고 깊었지요. 천민의 딸로 태어나 기생이 되었고 왕의 여인이 되었다가 이제 죄인이 된 녹수. 그 짧고도 파란만장한 삶이 그 하늘 아래서 끝을 맺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녹수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반정이 일어난 그해 연산군이 내렸던 녹수의 첩지는 삭탈되었습니다. 이름도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녀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지우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남는 이름이 있는 법이었지요.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지 2달 만에 유배지에서 생을 마쳤지요. 조선의 임금 중 가장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이 중 하나였습니다. 왕위에서 내쫓겼기에 묘호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왕이 아닌 군으로 불렸지요. 그것이 역사가 연산군에게 내린 심판이었습니다. 녹수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인의 이름으로였지요. 나라를 어지럽힌 여인, 왕을 망친 기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조금 다른 눈으로 묻게 됩니다. 장녹수는 정말 나라를 망친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무너지고 있던 왕과 썩어가던 신하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 친 한 여인이었을까요? 조선시대는 신분이 사람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태어날 때 천민이면 죽을 때도 천민이었지요. 그 구조 속에서 녹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무기, 아름다움과 재능을 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옳은 방법이었는지, 그릇된 방법이었는지는 역사가 이미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말할 수 있습니다. 욕망은 사람을 높은 곳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그 높은 곳에서 가장 빠르게 떨어지게도 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리고 권력 앞에서 사랑은 얼마나 작고 연약한 것인지를 말이지요. 옛말에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뜻이지요. 장녹수의 삶은 그 오래된 지혜가 얼마나 무서운 진실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 것은 녹수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욕망과 사랑, 권력과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지요. 어느 시대를 살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녹수가 있고 연산군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더 높이 오르고 싶은 마음이 뒤엉킨 채로 말이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